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이죠. 눈도 내려 있고요. 걷기는 좀 불편하실 텐데 아침에 아마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항상 강연에 오면은 먼저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좀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신데 먼저 오시는 분이 항상 기다리고 그런 것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지금 어, 오늘 몇 분 더 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첫 번째 오늘 포스트 모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 영국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서 저도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짧은 동영상이니까 대학생들이 볼 만한 거라서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Postmodernism began at precisely 3 p.m., March the 16th, 1972. Modernism had failed, or at least that's what the postmodernists believed. Modernists had spent much of the 20th century trying to forge a better world, inspired by science and universal truths. To them, less was more. To postmodernists, less was a bore. They believed we needed as many references as possible to determine our own individual subjective conclusions. Art is a good way to try and explain it. Remember Picasso? He created one-off masterpieces based upon predetermined principles of art. His creations rocked the art world, but postmodernists weren't impressed. They believed in more than one method or style. Collage, chance, anarchy, repetition. These were infinitely more interesting. Postmodernists wanted to challenge audiences and force them to ask questions. Postmodern buildings rallied against the blandness that had gone before. The Las Vegas Strip is a great example, a riot of styles, cultures, and whimsical collage. Like any movement, postmodernism had its critics, objecting to unnecessary ornamentation, an obsessive tendency to recycle the past to make something new, and often just plain silliness. The rise of mass media really helped postmodernism take off. The world was interconnected like never before. For many, postmodernism was liberating, giving creative expression a dynamic, often unsettling voice. Postmodernist cinema still confuses, surprises, and delights us. Postmodernist performers still bemuse us. And we just can't seem to get enough of quirky postmodern art. Politically, philosophically, creatively, the postmodern movement has proven itself a force to be reckoned with. Like a giant social cattle prod compelling society to question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 and why they aren't. Planning something postmodern? 네,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우리말로 하면 개방대학이죠. 그죠?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이렇게 만든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디자인 인 너셀이라고 해서 이 시리즈로 뭐 모더니즘도 있고 뭐 아르누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디자인 예술과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런 짤막한 동영상이 있어서요.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이너 너셀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궁금한 어떤 그 사조나 아니면 그 무브먼트를 간단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 모더니즘을 했고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책을 읽은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어떤 지식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뭐 한두 시간 얘기를 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학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내가 이해할 수 없게 설명하냐,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쉽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뭐 가르치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이렇게 짧게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제 능력이 안 되고 누가 하더라도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웹에서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 많이 짧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많이 이제 닫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짧아서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그 정보가 너무나 단편적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아예 차단시켜서 더 공부를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걸 딱 보고 아 포스트 모던 이런 거구나 딱 하고 접어버리면 사실은 모르는 거죠. 누군가가 정리를 해놓은 거는 다음 더 그 연구나 또는 그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던져놓은 아주 실마리일 뿐이지 그게 어떤 정답처럼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그걸 많이 요구하죠, 그죠? 특히 뭐 이렇게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은 그래서 뭐 제가 전시를 기획하면은 뭐 이걸 뭐 짧게 말하면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가장 기분 나쁘고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하고요. 오늘 얘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전혀 당황하실 이유도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에 혹시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듣거나 비슷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거 한번 들었었던 거니까 한번 더 관심을 있게 봐야겠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 안다는 거는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길을 그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이제 학점을 따야 되잖아요, 그죠? 따야 되니까 뭐 과제도 열심히 하고 요즘에는 지각하는 학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 성적을 낼 때 되게 편했어요. 그 안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쭉 아래쪽에 딱 C나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들은 A, B 중에서 이렇게 경합을 벌여서 더 잘하는 친구들께 A를 주는데 요즘에 정말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 보니까 다 거의가 A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상대 평가를 해야 되고 뭐 A는 몇 퍼센트 이상 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 학교에서 주는 그 학점에 대한 신뢰도로 평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가 A를 많이 주는 학교는 그 학교 출신의 학생들의 성적표를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다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더 그 뭐 취업이나 또 다른 그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적 낼 때도 곤란한데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졸업장과 학점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대중 그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안 온다고 뭐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과제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그 쉽지 않죠. 이제 자발적으로 온다는 게. 근데 일단은 이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학습에 대한 의욕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 이제 학교 강의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외부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분들 그 관심도 좀 알고 싶고 또 그런 일종의 학습 공동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다니는 거는 이제 그 시기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시기에 뭐 목표가 취업이든 어쨌든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전공했던 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그것을 그 학습할 수 있을까? 뭐 다시 대학을 늦게 이제 만학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사실 힘들잖아요. 학비도 비싸고 뭐 그렇게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게 이렇게 이제 특강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낮에도 있고 또 저녁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사실 뭐 그 어떤 이런 서울 도심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뭐 많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소중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또 너무 쉽게 하면은 이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리 이제 앞에 제가 이게 약을 좀 뿌렸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제 이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과 디자인이라는 거를 딱딱하게 이제 타이틀을 했지만 사실 그거를 설명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에 이제 녹아들어 있어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뭐 팝이든 뭐 모더니즘이든 이렇게 다 구분하지 않아도 결국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퀴즈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부분도 있고 어쩌면은 모더니스트들이 좋아했을 만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입는 옷이든 우리가 쓰는 물건이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촌에 가면은 북촌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 뭐 북촌의 경우도 뭐 아주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60년대 집장사들이 지은 집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때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이제 그 목재라든지 기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도 많이 있죠. 도시형 한옥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강남은 뭐 무조건 그 상막하고 그러냐 뭐 그렇지도 또 않고요. 뭐 중간중간 보면은 또 의외로 묘하게 그 지역의 어떤 땅값이 비싼 지역에 어떻게 굉장히 좀 싼 곳이 있어 거기에 또 재미있는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많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랜 역사가 축적되면서 이제 생긴 거라서 사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이전의 모든 역사를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뭔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성돼 있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왼쪽 위에 최정화 씨가 예전에 그 디자인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이게 보여준 작업인데요. 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길에서 있는 뭐 의자들을 그 주워온 건데 뭐 이게 정상적인 거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여기 이 두산아트센터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보기 흉할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전문용어로 하면 하이브리드 하죠, 그죠? 갖가지 그러니까 엉덩이를 걸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주변에서 가져오는데 뭐 할머니들이 무슨 돈을 주고 가서 이렇게 뭐 뭐그 가격대 성능을 따져서 이렇게 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인가 굴러다니는 게 있으면은 이제 가져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여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뭐 먹을 거를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바닥에 앉을 수는 없으니 이제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혼성돼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미술사 책에 있거나 뭐 디자인사 책에 있는 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난주에 소개 드린 대로 뭐 이런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오늘 나눠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일찍 오신 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뭐 그런 이거 연동시켜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막 글자를 이렇게 놓고 하면은 뭐 복잡하니까 제가 따로 인용문을 이제 제가 그 나눠드렸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이 그 디자인과 미술이라는 책에 다 포함이 좀 돼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여러 다른 책들에서 발췌를 한 거라서 이 책에서 많이 좀 했었고, 그다음에 알렉스 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디자인과 아트라는 책도 이제 여기서도 좀 내용이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오늘은 본격적으로 할 포스터가 얘기한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그 석학이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깰 수도 있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앤서니 더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그 책에서 인용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헤르츠 이야기는 그 오래전에 책이 번역돼서 좀 아마 책 구하기는 좀 힘드실 거고요. 도서관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스페큘라티브 에브리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뭐 번역이 안 된 책이어서 아마 국문으로 좀 보기 좀 힘드신 데인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흐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더 뛰어넘기 위해서 인터넷에 뒤지다가 뭐 이런 재미있는 사진을 찾았어요. 저희는 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그 특별하게 이렇게 지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뭐 이런 어떤 그 풍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플레이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접시에다가 뭔가 이렇게 음식을 세팅하는 거를 되게 공을 들여서 하나 봐요. 근데 어떤 작가가 이 그 관습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술사에서 유명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그 사람의 작업 스타일로 딱 이렇게 접시를 이제 그 플레이팅을 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아, 작가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작품을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그러니까 몬드리안은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그 가로와 세로선 그 면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는데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뭐 소스도 있고 뭐 우리가 즐겨 먹는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쉐라는 생각하면 좀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이렇게 그 전묘법으로 이렇게 한 화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것도 전묘법처럼 이렇게 점처럼 찍어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양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별로 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고우의 그 그림이죠. 고우의 음식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소스를 감자를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옥수수가 필요한 건데요. 그죠? 자, 마그레트도 있습니다. 르네 마그레트. 마그레트의 그림은 그림보다는 사실 이제 뭐 거기에 글자가 이제 있는 게 그 텍스트가 있는 게 좀 특이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 접시에다가 이렇게 썼나 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잭슨 폴락은 아시죠? 이렇게 막 그 액션 페인팅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좀 식탁이 지저분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주면 아이들 좀 싫어하겠죠, 그죠? 자, 앤디 월은 뭐 통조림 있는 거 그냥 잘 꺼내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모더니즘에서 이제 팝으로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줄리앙 슈나벨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어, 아마 이제 그 미술과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작가라서 딱 보면 이게 되게 웃긴다라고 얘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시 깨져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 사람이 작업하는 게 이제 그 접시를 깨서 이렇게 벽 캠퍼스에다 붙이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음, 이거는 좀 먹기가 힘들겠네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네요. 줄리앙 슈나벨의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좀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비싸게 팔리기도 했고 저는 그때 전시 보면서 이런 초기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나올 때 이 사람 작품 전시가 이제 여기저기서 전시가 됐었어요. 그 책에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몸값이 이제 높았던 작가죠. 이렇게 그 접시를 이제 깨서 이렇게 캔버스에다 붙이고 그 전에는 회화가 이제 평면 회화 이런 것들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때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한 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화면을 이제 거의 깨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화면으로 복귀한 좀 묘한 그런 그 알레고리가 좀 있는 작품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줄리앙 슈나벨 딱 검색하시면은 영화 감독으로 나오거든요. 작가보다는. 음, 그리고 전 뭐 포스트 모던 작가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스키아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고요.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로 결국은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죠. 굉장한 거죠, 그죠? 화가로도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으로 넘어가서도 뭐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명예를 얻었으니까 참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그냥 언뜻 알기로는 성격은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착하고 이렇게 성실한 작가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바스키아는 참 그 재밌게 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술가가 예술가를 다룬 영화를 만든다는 건 참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아까 이제 디자인 아트라고 하는 책에서 알렉스 콜스가 그 예를 들었던 그 몇 명의 작가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도 미술사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작업이 어떤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알렉스 콜즈가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에서 이제 그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놓은 거거든요. 저도 그 책을 번역하긴 했지만 번역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그 묘한 지점이라서 그 사람이 그 오랫동안 연구한 걸 제가 번역한다고 금방 알기는 좀 어려웠겠죠. 근데 올덴버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작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앙상블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뭐 인테리어 같기도 하면서 아트 같기도 하면서 묘한 지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셔도 아마 그런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편할까 좀 생각도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딱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 아트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실용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지점을 이제 알렉스 콜즈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이 작품은 뭐 더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음. 이거 세워질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제 한국 작가들은 옆 앞에서 이제 시위도 하고 웬 그 소라 고동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작품인데 참 그것도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 곤란한데 어떻게 설명할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일종의 스크린 커터 같이 뭐 한국 영화를 살리자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왜 한국 작가한테 이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뭐 올덴버 같이 이미 이제 명성이 있고 또 굉장히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이게 30억이었나요? 뭐 그랬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거고 물론 작가 비용도 작가 비용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사람 명성도 있었지만 이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작하신 분이 이거를 그 일단 3차원 설계를 하면서 이 구조물들을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그 마감해서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야외 노출되는 거는 그 색깔이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태양광선 직접 받기 때문에 지금도 멀쩡한 거 보면 굉장히 이거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설계의 난이도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 입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품 핸드백처럼 이렇게 서울시에도 명품 뭐가 이게 그 기념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 예상했던 대로 뭐 여기 앞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런 효과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이거에 동의하느냐 그거는 뭐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묘한 그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댄 플레빈이라고 하는 작가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인 것 같고 지금은 아티스트냐 건축가냐 디자이너냐 이거 구분하는 거를 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사실 뭐 어떻게 나누겠어요. 한 사람이 이제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최종환 씨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작가이지만은 사실 이제 그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작가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네임밸류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일을 디자인으로 하냐 건축으로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때 그 저기 분야에 대한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은 작가지 뭐 본업은 작가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다른 아주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 뭐 미술이냐 예술이 저기 디자인이냐 건축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영악한 예술가들은 그 태도를 굉장히 잘 취해요. 그때 스위칭을 잘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이제 그때마다 굉장히 자기 변신을 잘 하는데 또 그거는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한 것 같고요. 건축의 맥락이든 뭐 이걸로 뭐 인테리어 소품을 놔도 뭐 전혀 손색이 없지만 뭐 본인은 이제 기분 나빠하겠지만 또 작가로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현대적인 의미가 또 충분히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구겐하임 미술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는 그 형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건축했던 건축물이고 안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설치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댄 플레빈이 전체 그 1층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이 그 라이팅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공공 미술처럼 그 우리 일상 공간에 이렇게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미술관에 이렇게 그 어떤 작품으로서 딱 그 인정을 받고 놓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작품이 있을 때는
이 포스터를 아직 안 붙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 그 예술가들의 전략일 수 있죠. 일상에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예술가인 척하고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들어가서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뭐 이런 지점들이 그 대중과 계속 이제 어떤 묘한 그 게임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이죠.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예술가니까 미술관에서 입장료 내고 와서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술 작품인지 알고 그거를 이렇게 딱 감상하면서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이런 거 말고 일상 공간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 정말 이것이 예술인지 어떤 건지를 알게 됐을 때 뭐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지하철 한쪽에서 그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바이올린 켰더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안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공인돼 있는 문화 공간에서 조여졌을 때 그것이 예술이라고 그 알아야 되는 것, 예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는 것과 일상 공간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감성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과 평가라기보다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데요. 뭐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이런 그 실험과 이런 그 작업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존 체인벌린에 대한 얘기는 여기 그 음, 아,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첫 번째 페이지 댄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옵니다. 체인벌린의 이 소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보시면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소파 여러분들이 쓰는 소파 가죽이나 그 인조 가죽을 뜯어내면 사실 안에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션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침대 속에도 이제 들어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 껍데기 없이 그냥 전시를 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인용한 거에 보시면은 그 물론 댄 그레엄의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뭐 산업 제품이 가지고 있는 포장되어 있는 껍데기를 확 벗겨버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스펀지는 그 발포한 건데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 태양빛을 받으면 이게 누렇게 변하면서 나중에 이제 건조해지면서 부스러지거든요. 이게 그 댄 그레엄은 설명은 이제 이게 노화의 경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결국 사람 몸과 마찬가지 노화에 당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그또 유명한 작업은 이제 이그 소파인데요. 미술관에 이제 이것을 놓으면서 앉는다기보다는 눕게 만들어서 그 누우면은 위에 미술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 서로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서로 아래와 위가 이렇게 시각을 주고받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소파의 그 표면재를 걷어내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산업 생산돼 있는 그 제품과 예술가가 그 물질을 드러내는 거 요 사이에 묘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품을 어떤 걸 왜 우리는 거기에 포장을 하는가, 그 제품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게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별로 눕고 싶지 않아요. 이게 가루가 막 묻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깡으로 이제 누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데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어, 굳이 그냥 이렇게까지 실제로 보여줘야 되나 그냥 뭐 말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굳이 이렇게 전시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다음에 로버트 벤투리는 건축가이면서도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포스트 모던 건축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중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한 지점을 그 짚은 사람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적 작가 도널드 저드가 있죠. 도널드 저드는 이 사람도 참 한 시대를 굉장히 풍미하고 간 굉장히 행운아였고,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라도 참 잘 친 것 같고, 그 디자인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고, 분명히 가구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죠.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 오래된 건데요. 여러 사람들한테도 좀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냐 싸구려 가구냐 이렇게 퀴즈를 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도널드 저드는 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굉장히 미니멀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댄 그레임이 설명하듯이 댄 그레임이었나? 저도 굉장히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품을 디자인할 때도 추상화시키거든요.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취향을 딱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보편적인 취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사람도 좋아해야 되고 미국 사람도 좋아해야 되고 심지어는 저기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해야 되니까 형태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형태를 하되 거기에 머티리얼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죠. 그게 이제 성공했고 새로운 아이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줄을 이렇게 서고 며칠씩 거기에 뭐그 노숙을 하기도 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죠. 그 산업 제품을 디자인하는 그런 전략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그 쓰고 있는 물건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굉장히 추상화시키는데 추상화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큐브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오면 심심하실 테니까 한번 팔을 한 번씩 들어보는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심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씩 팔을 들고. 네. 자,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값싼 가구인 것 같아. 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분은 뭔가요? 그냥 귀찮고 그렇죠, 그죠? 네. 자, 여기도 좀 10분 좀 남나요? 10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기권하신 분이 좀 몇 분 계시고. 자,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랍니다. 글쎄요, 가격은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이겠죠, 그죠? 프라이스리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자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다. 네, 조금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싸구려 가구다. 싸구려 가구도 좀 많네요. 네,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싸구려 가구죠. 99달러에 살 수 있는 싸구려 가구죠. 월마트에서 파는 가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마지막 기회.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좀 더 많아졌는데요. 네, 내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싼 가구라 생각하시는 분. 좀 적네요, 이번에. 뭔가 좀 아신 것 같은데. 네, 도널드 저드의 작품입니다.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그 일본식어로 표현하면 간지가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도널드 저드 작품인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왼쪽 게 그냥 싸구려 가구고요. 오른쪽 게 이제 도널드 저드의 작품인데요. 뭐 뭔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아마 10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냥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만들어 쓰셔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도널드 저드가 아니라는 게 좀 이제 함정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어디인가 제가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술가 디자인 또는 뭐 작품이냐 그냥 내가 그 DIY로 만드는 거냐의 차이는 사실 시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거를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옥션에 갔는데 이 작품을 내가 아니고 이제 옥션에서 사람들이 얼마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용성의 문제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도널드 저드의 가구는 그 사람 분명히 가구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판매도 됐고. 근데 그거는 가구의 유용성으로 보기에는 참 맞지 않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처럼 쿠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들었다 놨다 하기 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유용성으로 따질 수 없는 가격이 또 있기 때문에 그 2차적인 그 가치 평가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소비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는 거죠. 그 소비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옥션 같은 데서 어떻게 이제 판매되는가 또는 미술관에서 어떻게 거래되는가 이런 거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 소비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심지어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바바라 크루거 같은 작가는 이걸 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소비가 얼마나 지금 큰 쟁점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작업을 하죠. 그 데카르트의 명제, 뭐 생각한다 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어떤 레토릭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슷한 톤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했죠. 흑백의 사진에다가 그 빨간색 네거티브 그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여성의 문제, 그 몸의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사회적 젠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굉장히 소비화시키는, 상품화시키는 그런 것도 많죠. 이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전시한 장면인데요.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이제 보면은 뭐 글자 이 저 끝쪽 벽에서 막 뭔가 소리치는 듯한 글자가 막 뿜어져 나오는 같은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그래픽 하는 디자인하는 사람들 또는 타이포그래퍼들한테 굉장히 그 익숙한 방식이고 그다음에 그런 전략을 이제 쓰는 디자이너들도 있죠. 이런 방식. 이그 바바라 크루거가 쓴 그 폰트는 이제 푸추라라고 하는 폰트인데요. 보통 세일이라고 할 때 잘 쓰는 그 서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서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 이거 무슨 서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서체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걸 정보로만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잖아요. 어떤 글꼴을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요즘엔 너무 서체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레포트를 내면은 별 이상한 서체를 다 내요. 그래서 정말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F를 줄 수는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친구는 또 뭐 나름대로 뭐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서체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일 때는 간판도 굉장히 심플했었거든요. 아크릴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로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프린팅을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거기다 원주 할머니 얼굴도 막 그려놓고 막 예전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크릴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혼란도가 증가하고 더 이렇게 그뭐 난잡해지는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소비를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건축 대학원에서 하버드 대학의 건축 대학원에서 이제 했던 작업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 표지인데요. 그 유명한 램 코라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때 하버드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학생들하고 이제 만든 책인데요. 그 타이틀이 그거예요. 가이드 투 쇼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바바라 크루거처럼 쇼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비용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쇼핑을 위한 건축물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술 작품도 이제 동원이 되죠. 이 이제 책의 앞부분인데요. 어, 그 나라마다 개인당 쇼핑 공간이 달라요. 미국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제 개인당 쇼핑 면적이 넓죠. 그 월마트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쇼핑 공간이. 그러니까 그 쇼핑 면적에다가 인구수를 나누면은 1인당 평균 그 쇼핑 공간이 나오겠죠, 그죠? 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금 뭐 그 롯데라든지 뭐 이렇게 쇼핑몰 많잖아요, 그죠? 그 공간을 가지고 인구를 나누면은 많은데 면적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쇼핑몰이 많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겠죠, 그죠? 도쿄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일본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한번 해봤는데 그런 표를 보여주면서 왼쪽에 유명한 작품을 보여줬죠. 젊은 쇼핑가 영쇼퍼라고 하는 그 타이틀의 작품인데요. 실제 사람은 아니고 이제 그 인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아주 그 리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 많이 알려진 작품이어가지고 아마 눈에 좀 익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관광객에 대한
그러니까 정형적인 쇼핑을 하는 사람, 정형적인 관광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실제 그 풀스케일 작업을 이렇게 보여준 작품이죠. 이 작품의 사진을 딱 보여준 거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첫 번째 딱 페이지에 보여주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음, 그 전체 그 쇼핑 공간의 면적을 따져보면은 미국만 해도 전 세계 39%를 차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 대륙을 했을 때 전 세계 0.3%,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시아를 다 합쳐도 미국만큼 안 되는.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중국도 많아졌고 우리나라도 물론 백화점의 면적이 크게 바뀌진 않았겠지만 그 지하 상가가 엄청나죠, 그죠? 지하철과 연결돼 있는 백화점은 이미 그거는 다 상권을 사실 백화점이라고 봐야죠,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오히려 많아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 대륙이 그 1%도 안 되니까요, 그죠? 전 세계 쇼핑 공간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쇼핑몰만이 아니고요. 기차역, 뭐 지하철역, 뭐 다 쇼핑을 하게 돼 있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쇼핑을 하잖아요, 그죠? 그 물건을 사라고 뭐 스튜디오스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카트를 끌고 오고, 심지어는 그 관광지 가면은 관광지가 된 그 성당들, 교회 이런 데도 가면은 또 쇼핑을 할 수 있게 뭐 미술관이 쇼핑 공간으로 된 거는 뭐 오래전의 일이고요, 그죠? 대학도 이 대학의 쇼핑 공간이 들어간 거가 사실 몇 년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거를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죠. 그 학교 안에 있는 조합이나 그 학교에 직영을 하는 것 식당이나 그런 매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프랜차이즈가 대학에 들어온다는 거는 예전에는 학생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그 허용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 거기 새로 지은 건물 들어가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학교에 대학에 와 있는지 어디 뭐 쇼핑몰에 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돼 있어서 심지어 대학 건물을 그런 데다 오히려 맡겨가지고 그냥 지어버리고 뭐 BTL 방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학문의 정당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자조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학생들은 또 그게 또 편하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죠. 심지어 대학의 건물을 어느 기업가의 홀을 따서 탁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법률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건축비의 뭐 몇 퍼센트 이상을 내면은 이름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 회장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 참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건 대학의 마지막 자존심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실은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대학이 재정이 없고 뭐 등록금을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 세워 나가는 돈을 따져 보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보편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자 여기 이제 쇼핑 공간을 그 각 도시마다 이렇게 단면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이 있나 이런 거를 따져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음, 어느 신문에 나와서 제가 한번 꺼내봤는데 부산이 갑자기 그 고층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 월드 비즈니스 센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500m 넘고 잠실은 지금 한 요쯤 지었죠. 이제 여기 좀 더 지으면은 올라가겠죠. 그때 하버드 대학원에 한국 학생이 아마 유학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방학 때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쇼핑 공간에 사진을 찍어오라.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와서 한국에서 잠실 그 롯데월드 지하 공간 찍고 그다음에 남대문 시장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왔으면 아마 새로 짓는 좀 전에 이 공간을 찍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건축과 소비와 예술 작품이 같이 만나는 이게 좀 절묘한 공간이 됐죠, 그죠? 저는 근처에 살면서도 못 봤는데요. 안 봐도 워낙에 인터넷에 많이 떠들어가지고 마치 간 것 같은 착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가끔 자기도 하나 봐요, 이렇게. 지금은 아마 끝난 것 같은데요. 음,
또 처음 지난주에 한번 갔는데 와이프가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너질지 모르니까 난 안 간다고 버티다가 이제 따라갔는데 굉장히 초현실적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좀 전에 본 오리가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중요한 상징이었거든요. 그 로버트 벤츄리라고 하는 사람이 벤츄리 부부죠. 이제 그 부부가 포스트 모던을 얘기할 때 처음에 꺼냈던 화두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적인 것이냐? 아니다.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건축물은 뭐 이렇게 유리가 돼 있고 뭐 여기 몇 사람이 들어가 살고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양식이고 이런 거가 이 벤츄리라고 하는 건축가 입장에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게 모더니스트 건축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숭고하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짜증이 나고 이거를 부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부숴버리고 야 그냥 오리 한 마리 이게 되지 않냐?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 아니면 큰 도너츠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너츠가 이 건축가가 한 게 아니고 그 드라이빙 서비스를 하는 그 식당들 미국의 이제 그런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식당들 보면 그렇게 크게 있죠, 그죠? 맥도날드 이렇게 막그 감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건축일 수 있지 않느냐 저런 게 그래서 건축물을 꼭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 심각하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건축에 리본도 달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이 오리 모양인데요. 그 전에 이제 모더니스트 건축가들 때 봤을 때는 참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건물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이 사람은 이제 그냥 그거를 저것도 건축물일 수 있다 얘기했던 건데요. 좀 전에 이 오리랑 굉장히 겹쳐가지고 어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을 얘기하려면 일단은 그 아키그램이라고 하는 그룹부터 쭉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아침에 저 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 얘기를 다음 주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말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준비한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마 뭐 제가 얘기한 건 굉장히 가볍게 오늘 얘기할 거고요. 다음번에 그 건축하시는 분께서 더 잘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아키그램 하냐면 제가 그때 큐레이터로 이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니까 설명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 이 아키그램 전시를 제가 뭐 건축을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전시한 건 아니고요. 근데 대만에서 이렇게 이 아키그램 전시 순회를 마침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는 그 전에 대만 미술관에 그 놀러 갔다가 이제 큐레이터랑 명함 주고받고 그냥 알게 돼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연락이 와서 야, 아키그램 전시를 하는데 너 할래 그래가지고 뭐 땡큐죠 이렇게 전시를 하면 이걸 사실 이제 이런 전시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 빌려오거나 기획하는 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수고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배로 와야 되잖아요. 이걸 유럽에서 가져오려면은 그 운송료가 굉장하죠. 근데 일단은 대만은 가깝고 왔다가 돌아가는 비용만 내면 되니까 되게 싼 거죠. 그러기도 하고 아키그램은 전설의 그룹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나 그래봤더니 6명이었는데 2명은 죽고 4명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4명이 영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뭐 여기저기 살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도 오랜만에 뭐 만나고 싶었겠죠, 그죠? 한국에 한번 안 가본 나라니까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분이 생존해 있는 4명이 다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죠. 여기 피터 쿡하고 그 댄스 크롬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이 전체 전시를 계속 그 디자인하는데요. 원래 이제 순회 전시는 똑같은 걸 이렇게 그 옮겨 다니는데 물론 현지의 조건에 맞춰서 바꾸지만 이 사람은 아예 그 옮길 때마다 새롭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건축가니까. 그래서 건축 도면을 주면은 그 전시장 도면을 주면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컨텐츠를 새로 꾸며요. 굉장히 자기들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체 설계를 했고 다른 사람들 그냥 온 거죠. 이제 전시 오픈할 때 맞춰가지고 와서 강연을 하고 이분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날은 오렌지 바지지만 그 전에는 초록색 바지를 입고 왔나 보다.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할까 물어보면은 뭐 다 오케이요. 거의 뭐 관심이 없고 놀러 오는 분위기로 이제
오셨는데 굉장히 강연할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전시를 했었고요. 이렇게 전시를 이 전시도 이제 그 자신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다 머릿속에 있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맞춰서 전시를 잘 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색감이나 이런 것이 그 모더니스트 건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거의 팝적인. 그러니까 좀 앞에 보시면은 만화에서 이렇게 많이 영감도 얻었었고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축이 없었어요. 그 돈도 별로 없었고 이 사람들은 아주 젊을 때 했었기 때문에 60년대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모여서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림을 계속 그린 거죠. 이런 건축. 맨날 그 영국식 건물 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슈팅 라이크 베컴에 나오는 이렇게 그 집은 하나인데 양쪽 집이 나눠 쓰고 있는 이렇게 좁고 높은 건물. 굉장히 연립주택 같은 형식의 집들이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사람이 그 우주에도 가는데 이런 식의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지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었죠. 모형도 만들고. 당시에는 이제 그 종이 건축가라고 이제 놀림도 받고 했었죠. 페이퍼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 못하면서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이런 것도 상상했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의 이런 그 무선 네트워크가 아니고 바닥에다가 그 그리드를 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전기를 꽂고 어디든지 그 케이블을 꽂으면은 TV가 나오고 뭐 이런 방식의 그래서 살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언제나 피크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그때 했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살죠, 그죠? 뭐 캠핑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저기 와이파이가 다 터지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땅에 뭐 뭔가 꽂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디인가 네트워크가 다 통하는 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뭐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영국에서 이제 아키그램이 그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나중에 여러 건축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에토르 소사스라고 하는 그 이태리아 건축가들 쪽에도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토르 소사스는 이제 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탁월함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음, 문화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 그 밀라노나 이제 피렌체 쪽에서 이제 디자인 쪽이 이태리 디자인이 막 부흥할 때 물론 이제 산업체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뭐 베르토네라든지 이런 자동차 산업도 막 이제 계속 그 우리가 카로체리라고 그러죠. 이제 그 손으로 만드는 그 수작업 자동차들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다 파산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던 것은 그 하나의 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이태리 경제를 부흥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에토르 소사스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로서 이렇게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태리 건축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슈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슈퍼 스튜디오는 음, 제가 인용을 해놓고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여기 뒤쪽 페이지에 보면 할 포스터가 그 슈퍼 스튜디오 얘기를 하는데요. 그 팝과 포스트 모던이 나올 때 이제 두 가지 큰 갈래가 있었다고 이 할 포스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너 베넘이라고 하는 이론가는 모더니즘을 좀 더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밀어내는 거죠. 더 푸시를 해서 모더니즘의 극단을 가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팝의 한 계열이었고요.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로버트 벤츄리라고 하는 사람 오리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상징을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비 쪽과 결합을 해서 나가는 모더니즘 완전히 모더니스트 건축을 붕괴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 쪽에 이제 그 추진하는 방향이 있었는데요. 스포츠 스튜디오는 그 레이너 베넘 쪽이 좀 가까운 뭔가 이렇게 좀 혁명적인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봤을 때는 모더니즘을 그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극복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죠. 그게 혁명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가 이렇게 이전에 없던 것들을 진지하게 그 성찰해서 혁명을 한다기보다는 지겨운 거예요. 그냥 지겨웠던 거를 새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그동안 모더니스트들이 터부시했었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상업적인 메커니즘 같이 따라붙으면서
잠깐 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 스포 스튜디오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상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잡지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어, 그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태의 건축물과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로 다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그 상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그런 거 아닌가요? 리얼 타임으로 뭔가 어디서 쇼핑도 하고 뭐가 일어난지 알고 있고 길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든 것들이 채널들이 통과돼 있어서 사실 이런 식의 것이 어느 정도는 개념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아키줌도 당시에 이제 그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새로운 전위적인 그룹인데요. 특히 건축가들이 실제 건축물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뭐 그 당시 그렇게 그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가구를 만드는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구를 가지고 일종의 그 미니어처처럼 미니미처럼 자기들 생각했던 새로운 건축에 대한 양식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가구를 많이 디자인했는데요. 이런 식의 구조물. 그러니까 여기 아키줌도 이런 식의 그 멈추지 않는 도시 같은 이런 식의 방식들을 어, 디자인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그 연결되지 않을까. 뭐 도쿄와 뉴욕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다 똑같이 이렇게 그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이 아주 그 전위적인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음, 그 중에 이제 안드레아 브란치가 있었는데 안드레아 브란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구를 디자인하면서 모더니스트들 그러니까 뭐 루크로비제나 미스 반데로에게 했었던 가구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이전 거만 차근차근 설명 못 드리는데요. 어쨌든 예전에 모더니즘 그 계열의 디자이너나 건축가들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좀 크리티컬하게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기능적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사실 앉으면 굉장히 기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식 보이는 것과 그 실체와 이 사이에 되게 묘한 그 개념을 중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식들을 이제 그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미스 반데로가 했었던 소파가 있는데 그 굉장히 럭셔리하고 보기만 해도 편할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안 편할 것처럼 디자인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편한 뭐 이런 방식들 써가지고 전략적으로 모더니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하는 뭐 이런 방식들을 디자인을 많이 했죠. 아키줌도 역시 아키그램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자기들이 그 잡지를 만드는 것들을 했어요. 그 당시 매체가 이제 잡지가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키줌은 그 구체적 아키줌만 하더라도 아키그램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뭐그 스포 스튜디오 영향도 받았고 스포 스튜디오 멤버들하고 NNN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아키줌이 만들게 됐는데 이 뒤에 이탈리안 팝이라든지 멤피스라든지 나중에 그런 그룹에 굉장히 그 직결되는 그런 운동들이죠. 음, 근데 나중에 그 제가 마지막에도 인용을 했지만은 그 앤서니 던이 얘기하는 거는 이 당시에 60년대 이뤘던 활동들이 굉장히 이 사람 부러운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꾸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 가난하고 사실 현실성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그림으로라도 뭔가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돌아다니는 돈도 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꾸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앤서니 던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보면은 뭐 미술 쪽이나 디자인 건축 쪽이든 뭐가 새로운 게 있었을까? 지금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평론가는 민중 미술 이외에 미술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뭐 벗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있었지만은 뭔가 새로운 게 있었나? 그냥 뭐 예술가들이 저기 엔터테이너가 되는 뭐 이 정도 아니면은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상이 뭐가 있나?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메커니즘 시장 소비 그 구조에서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는 예술가와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전투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도 있을까? 지금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예, 그런 것들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죠.
지금 저기 날씨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중국 중앙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램코라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설계를 했죠. 이제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좋을 때가 있었죠. 최근에 에이펙이 그 베이징에 있을 때 며칠 동안 굉장히 맑은 하늘, 그 전례 없는 맑은 하늘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요 사진이 요 형태거든요. 그 중앙 그 텔레비전. 이 램코라스도 사실은 아키그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데니스 크롬튼 그 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던 그 사람이 AA 스쿨이라고 하는 그 건축학교 영국 건축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그 램코라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램코라스가 자기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할 포스터가 추측을 하건데 분명히 아키그램의 영향을 이 사람은 직접 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또 뭐 그 저기 데니스 크롬튼 외에도 여러 사람이 그 AA 스쿨에서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그 인문학자로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 건축과 결합해서 뭔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CCTV 건축물 같으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때 그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디스커버리 채널 보니까 이 건축물이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이 건축물을 짓는 방식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리는 거 올리는데 이게 만나는데 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건축물이 갑자기 확 쓰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몇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긴 하고 서로 만나면서 그 만나는데 그 무게 중심을 잃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게 쓰러지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몇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서로를 연결하면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서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시점부터 몇 시간 안에 이거를 연결하지 못하면 이 건축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딱 시작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말 전투적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드디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뼈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무너지지 않게 나머지 다 이제 건축을 하는 과정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이 사람이 그 램코라스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그 램코라스가 뉴욕의 그 정신 착란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뉴욕 마천루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 CCTV는 수직으로 마천루를 만든 게 아니고요, 부러진 마천루를 만든 거예요. 중간에 허리가 딱 꺾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마천루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실내 효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이는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고층 건물 반 꺾어가지고 딱 붙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내용 얘기는 이제 할포스터라고 한 사람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하디드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키그램이 약간 회화적인 부분, 팝 아트적인 부분이 계속 건축적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하디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자하디드가 그렸거든요.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는 어, 절대주의라고 그러죠. 슈프르마티즘이라고 하는 그 절대주의의 말레비치 회화, 그다음 말레비치가 상상했었던 건축물, 이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 구성주의, 뭐 타틀린의 건축물이라든 거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합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을 늘 이렇게 추구를 한 거죠. 물론 자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이제 여성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집은 부자였죠. 근데 이라크 출신이거든요. 이라크의 그 장관 자제인데 물론 돈도 많고 했지만은 건축가로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곳에서 하기에는 여성으로서 하기에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뭔가 이렇게 어떤 건축을 할 건가를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런 상상을 계속 한 거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근데 그 건물을 제가 여기는 사진은 안 넣었지만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뭐 동대문 DDP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상한 건물도 많이 나오죠. 그죠? 자하디드가 설계한 거. 보면은 이제 이 출발점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술사에서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나중에 그 현실적으로 표현되는데 굉장히 포스트 모던 건축으로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그 근거를 쭉 뽑아 찾아 들어가 보면 모더니즘에서 어떤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항상 그런 모더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벤츄리처럼 과격하게 모더니즘을 과 단절하려고 이제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은 계속 그렇게 뭐 갑자기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차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이론적인 토대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데요. 기호학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 어, 이 차는 제가 지금 봐도 뭐 예쁘기 때문에 제가 해놨고요. 이 차는 왜 나오냐면은 그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에 표지에도 나오고요. 이 책에도 내용이 나와요.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 그전에는 공업 생산물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다룰 만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마치 중세의 성당과 같은 그런 식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지 않느냐. 물론 기계로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공업 생산물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감각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기와학의 얘기를 풀어가면서 신화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는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즘에는 현대성의 신화라고 하는 책으로 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인가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들. 그 이전에는 그 언급하지 않았던 그 디자인 결과물들 이런 거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일상용품들, 뭐 장난감이라든지 심지어는 비누 세제 같은 거도 여기에 다루면서 그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기호학적으로 풀어나가고 언어학으로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하는 책이 이 당시 이제 60년대 새로운 소비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이론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디자이너들, 또 건축가들,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죠.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은 대체로 그 팝적인 형식들을 굉장히 그 많이 차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그 철학적인 토대라기보다는 재료의 실험들이 그 당시에 가능했었고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성형 합판, 그다음에 그 라미네이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쓸 수가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목재나 천이 줄 수 있는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팬톤 같은 경우는 의자의 다리는 꼭 네 개여야 되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을 부지기수로 이제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FRP라는 소재를 가지고 결국 성공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FRP로 만들지는 않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 그또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긴 하지만 형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펜톤 체어가 있고, 그다음에 펜톤이 했었던 공간의 구성 방식도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 그러니까 그 큐빅한 형태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풀어내는. 그다음에 그 가이터너 패스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들, 굉장히 팝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와 구조, 재료 이런 것들을 써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굉장히 에로틱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런 거. 이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요. 원래 제목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 닉네임으로 붙은 거는 세계 최초 8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 뭐 해가지고 10개를 가진 의자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어요. 뭐 12개를 만드셔도 되고요. 해가지고 어, 어쨌든 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 나갔었어요. 이게 유행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어떤 제품에 인격을 부여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좀 그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면요. 모더니즘을 대변한 대표적인 건축가로 미스 반데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음 주에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짧게 넘어갈게요. 어떤 지붕이 없고 이런 식의 그 형식들, 마치 공장같이 생긴 형식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레고로도 나왔으니까 국내에도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유명한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다음에 미스 반데로에가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어, 그 바우하우스에 있다가 나치를 피해가지고 형의 여권을 가지고 빌렸는지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건축가로서 또 명성을 떨치죠. MIT 공대에 있는 건물을 설계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동영상 보여드릴 때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나오죠,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 건물이 부서지는 시점이거든요. 프로이드 아이고라고 하는 그 집합주택인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거죠. 그 잠실 뭐 5단지 같이 생긴 그 아파트인데 그 미노루 야마사키라고 하는 일본계 2세 건축가가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상도 받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폐허가 돼서 그 슬럼화돼서 결국은 범죄 그 우범 단지가 되니까 우범 지역이 되니까 결국 철거를 하게 돼요. 근데 야마사키는 사실 이 건물도 설계를 했거든요. 그 세계 무역센터. 근데 2011년 9월 11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처참하게 붕괴가 되죠. 그래서 건축사에서 가장 불운한 건축가가 아닌가. 이건 테러리스트에서 폭격맞고 아까 그 건물은 이렇게 폭탄으로 완전히 그냥 그 붕괴당하는. 근데 그 80 몇 년에 죽었기 때문에 요거는 생전에 정말 가슴 아프게 아마 봤을 거고요. 그 세계무역센터가 폭격당하는 거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못 보고 이제 했으니까. 어쨌든 건축가로서는 참 이렇게 불운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요즘에는 다 옛날 거를 이렇게 뭐 무슨 문화재로 등재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존하는데 이 사람 거는 이렇게 다 부서졌으니까 안타깝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32분 이거가 모더니즘 건축의 사망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때 그 첫 장면이 그거거든요. 뭐 이상한 집이 부서지면서 뭐 몇 년 몇 월쯤 나온 게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모더니스트들에게 열광했었던 그 건축물이 결국은 비인간적인 건물이라는 것으로 판명나고 무너지는 요 사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없을까요, 그죠?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아파트가. 자, 지금 이 작품을 한 찰스 젠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당시에 저 사진을 앞에 딱 먼저 싣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때 한참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가 나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던 사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그 양념통을 한 거는 그 알레스라고 하는 주방회사를 위해서 이제 하면서 그 고전적인 양식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재료와 고전적인 양식을 절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절충주의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양식과 현재 구조나 재료를 가지고 뭐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 이런 예로 이렇게 보여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로버트 벤츄리라고 하는 건축가 쓴 책인데요. 라스베가스 교훈이라고 해서 라스베가스는 그 정말 이렇게 모더니스트들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죠. 도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 그다음에 거기 현란한 네온 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섹슈얼리티가 있고 이런 도시를 모더니스트들이 뭐 좋아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그 벤츄리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현실로 하고 이런 건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그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규범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벤츄리가 디자인한 쉐라톤 의자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과거 양식들에서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런 의자를 안 써서 잘 모르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과거의 고전적인 양식들 어느 시대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퀸앤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치펀데일이라는 양식도 있었고 뭐 그런 양식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요 양식을 가지고 같이 쓰게 되죠. 이 그 성형 합판을 가지고 고전적인 양식의
그 프로파일만 딱 따와서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공업 생산돼 있는 그냥 현대적인 가구고요. 앞에서 보면은 고전적인 양식의 그 장식 그 프로파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를 굉장히 절충적으로 썼다고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던 그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자, 모더니스트들이 좋아하는 양식의 국제적 양식 건축물 아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미스 반데로엘가 그 레스 이즈 모어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이제 폈 반면에 로버트 벤주리는 레스 이즈 보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적은 거는 지루할 뿐이다. 적은 것이 많은 게 아니고 뭐 적은 것은 지루하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클 그레이프스 같은 건축가는 이걸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다가 그 장난친 것처럼 이렇게 건축의 파사드 그 정면부를 이렇게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건축가가 이 주전자를 만들 때 물이 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주전자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아예 그냥 새를 노골적으로 붙여가지고 그 새가 휘슬링하는 그런 그 주전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스 홀라인이라고 하는 건축가는 이런 식으로 무슨 항공모함 같이 이렇게 그 저희 테이블웨어를 만들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재밌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것 보면은 무슨 공장 같은데 그냥 양념통이에요. 뭐 여기 뭐 후추랑 설탕 넣고 뭐 이렇게 하는 양념통이고 이것도 그 에스프레소 머신인데요. 그 머리를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 이태리에 보면 두오모라고 하는 그 도시마다 있는 게 둥근 지붕이 있는 건데 이거에서 따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 당시 포스트 모더니즘 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건축물의 그 유형을 조그만 소품에다가 담는 그런 방식을 한참 유행해가지고 이게 있었고요. 뭐 이런 방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용성의 문제를 떠나서 상징물로 이렇게 계속 다루기 시작하죠 제품을. 근데 또 이제 그 8, 90년대를 중심해서 이런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은 90년대, 2000년대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생겨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그 상징의 문제를 떠나서 약간 도덕의 문제로 좀 돌아오는 그 현상이 생기는데요. 여기 브루스 마우라고 하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 램코라스라는 건축가랑 같이 책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여기다 오줌을 갈긴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만든 거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책을 만들죠. 그래서 그 램코라스랑 같이 해서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 들다가 손목이 나갈 뻔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무거운 거 누를 때 주로 많이 쓰는 책이에요. 어찌나 무거운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책이 있는데 요 제가 나중에 인용한 거 보면 라이프 스타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램코라스가 이걸 아주 시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옮기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책이 보면은 뭔가 어때 이 사람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픽 디자이너면서 뭔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테이블 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어디 테이블에 놓고 사람들 이렇게 뭐 미장원 같은 데 보기 참 좋은 책인데 그냥 이건 정말로 커피 테이블 자체다. 너무 무겁고 두껍고 좀 비꼬는 거죠. 뭐 별로 내용이 없는 뭐이 책이라는 형식으로. 이 사람의 전시도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세계 뭐 그 가난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중지성에 모여가지고 뭔가 바꿔보자 뭐 이런 좋은 제안이긴 한데 너무 이제 이걸 가지고 스펙타클하게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인데요. 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브루스 마우가 코카콜라 회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이제 그걸 발표할 때 미국의 그 디자인과 학생이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학생이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위해서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뭔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의미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 같은 다국적 기업을 왜 그 위해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저는 코카콜라 없는 미래를 원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코카콜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유해한 유산을 남기고 싶지도 않지만
제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빼앗고 싶지도 않아요. 굉장히 묘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체는 뭘까 뭐 이렇게 좀 의심하게 됐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의미 있는 일로 더 인정받고 싶지만 프로젝트도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의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멤피스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해요. 그 아까 이제 슈퍼 스튜디오나 아키그램 같은 경우는 좀 상업적인 부분을 좀 떠나서 아키그램은 좀 상업적인 부분을 수용을 해요. 팝적인 그런 소비에 대한 것을 수용하는데 슈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그런 그 소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 형식이었고요. 멤피스는 다시 아키그램적인 방식으로 소비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요. 여기 보면 알렉산드로 맨딘이라든지 안드레아 브란치라든지 뭐그 미카엘 데 루키라든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디자이너들 다 들어가 있죠. 마이클 그레이브스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멤피스란 그 이름을 딴 거는 밥 딜런의 노래에서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키그란과 마찬가지 별로 할 일들이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룸펜처럼 있다가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멤피스라는 이름이 참 멋있네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그 일화가 있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어쨌든 멤피스라는 그룹은 그렇게 탄생을 했고 이런 방식의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다음에 에토르 소사스는 어, 이런 식의 타이프라이터를 디자인했어요. 타자기는 사실 여성이 쓰는데 왜 그 묵직하고 칙칙한 색깔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디자인하기도 했죠. 굉장히 디자인에서 유명한 제품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인용한 거고 알레산드로 맨디니 같은 경우는 인상파들이 썼던 전모법을 그대로 써서 이게 새로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기존의 의자에다가 이렇게 그 페인팅을 해서 페인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스탬프를 해가지고 새로운 작업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 모양을 자기 여자친구 닮은 안나라고 하는 그 코르크 바게 따기 와인병 따기 이게 외롭다고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들라고 자기 이름을 딴 M이라고 하는 병따개도 만들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멤피스가 상업적인 부분들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굉장히 장식적인 부분들을 그 보여주면서 팝, 팝 이상의 어떤 다른 방식의 포스트 모던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 찍어요. 그 멤피스 멤버들이. 어, 이것도 가구거든요. 침대인데요. 링으로 표현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로틱한 부분이 있죠. 그 침대라고 하는 부분 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건축가로서 또는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자신들이 생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장면이 굉장히 뭉클한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바우하우스 교수들 또는 이제 다다이스트들과 구성주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해합했던. 그래서 멤피스를 기리는 전시를 할 때 다시 이 그 가구가 전시되면서 그때 사진이 같이 전시됐는데요. 에도르 소사스도 죽고 이제 많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외국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했었고 지금은 알레산드로 맨디네는 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한국 기업의 일도 하고 있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자본 안에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사실 카스틸로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는 마르셜 디샹처럼 그 레디메이드를 가지고 기성품을 가지고 뭔가를 작업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요. 디자이너도 공업 생산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조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는 거지.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냥 제품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유용성에서 면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시 유용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묘한 그 과정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흡수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아방가르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또 한 가지는 이게 도덕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모더니스트들이 생각했던 숭고함이라든지 그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하는 어떤 것들을 휴머니스트적인 것들이
지금 묘하게 또 좀 이상하게 또 도덕주의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랑 다 결합하면서 묘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본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은 이게 좀 묘하게 속고는 잘 사는 사람,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못 사는 사람, 우리는 도와줘야지 뭐 이런 식의 예전에 선교사와 식민지 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라는 것을 물론 필요하지만 굳이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당장 급하지 않은데 그걸 같이 넣어줌을 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게 하나의 시장이 돼버리는 뭐 이런 식의 그 좀 묘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제3세계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순교도 당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철도가 깔리고 그러면 그 철도를 따라서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 프로세스가 늘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약간 좀 묘하게 이상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순수하게 보기 좀 힘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노골적으로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자인의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요. 하나는 옆에는 보면은 디자인의 세계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옆에 가서 어디 가서 이제 가서 자원봉사나 하라 뭐 이런 식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좀 그런 식의 것들. 뭔가 이렇게 이상적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곳에 가보진 않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유기농 커피를 마시면서 뭐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면서 모든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논쟁이 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사회 같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꺼풀만 벗겨보면 굉장히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논리가 또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방식의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전시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때는 크리티컬 디자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비평적 디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한물간 용어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 우리가 당연시 했던 것들, 도덕적인 것은 좋아, 또는 대량 생산되고 싼 것은 좋아, 또는 아니면 어, 발랄한 것들은 좋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해서 우리는 이 현실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들, 우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크리티컬 디자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전시들도 계속 나왔고, 그러니까 미래는 발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새로운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경고를 동시에 담는 그런 식의 작업들이 계속 이 디자인 쪽에 한쪽에 조금씩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사례가 이제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앤서니 던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드는 그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제품이라는 것은 내가 쓰기 유용한 물건으로서 나에게 오는가, 아니면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 제품을 나에게 오는가, 이게 아니고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안드레아 브란치가 이미 오래전에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도메스틱 애니멀이라는 작업에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제품이 일종의 주인의 그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아양을 부리기도 하고요. 와서 이제 앵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이런 것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거든요. 인터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을 쓰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일상의 사물들이 사람과 계속 감정적인 교환을 하면서 그냥 물리적으로 켜고 끄고 뭐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버리고 뭐 이런 물건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패러데이 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전자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건 이렇게 모든 전자파에서 차단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아주 청정 지역을 만드는 이런 그 의자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뭐 실제로 뭐 작동하지 않지만 이거를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가구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는 새로운 방식의 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90%를 위한 디자인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낭만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99%라는 게 있죠. 음,
에드버스터즈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에드버스터즈는 그 에드는 광고잖아요, 그죠? 버스터즈는 그 우리 블록버스터라든지 그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걸 퇴치하는 건데요. 광고를 퇴치하려고 하는 이런 거죠.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비주의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는 잡지들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건 단체고 미디어 비평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저기 맨하탄에서 계속 시위가 있었죠, 그죠? 그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론 사태가 있고 나서 그 거기 주코티 공원에 모여가지고 그걸 점령하는 오큐파이 그 운동이 있을 때 그 운동을 하려면 대부분 이제 포스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만든 에드버스터즈가 그거를 만들었어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연출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무용수가 맨하탄 금융가 그 탐욕스러운 금융가의 상징인 이 소 그 상 위에 진짜로 한 발로 올라서서 이렇게 그 자세를 취한 거거든요.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뒤에는 이제 시위를 막는 그 경찰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같이 합성해서 이렇게 그 찍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에드버스터즈가 이렇게 보통 나오면은 보통 포스터도 많이 붙이고 하게 됐는데요. 사실 거의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디자이너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그 운동에서 구심점 그 이미지 그 무브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것만 썼어요. 그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샵 표시 해시태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이라고 하는 것만 썼어요. 이 이미지나 이런 포스터를 쓰진 않고 자기들끼리 뭐 저기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SNS를 자기들끼리 연락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의 주장은 뭐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지 이런 이미지를 쓰진 않았어요. 대신 자기들이 만들어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슬로건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한 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 자신들의 그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주장이 우리는 99%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 내가 왜 99%인지를 종이에 써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올리는 그런 사이트였는데요. 음, 굉장히 그 뭐 사연이 구구절절하죠. 뭐 영어라서 뭐 다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그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당시에는 그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90%를 위한 디자인 전시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99%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처참한 어떤 그런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묘하게 그 대치되면서 지금은 정말 포스트 모던한 사회다. 이게 뭐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아트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게 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절묘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착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쪽에는 너무 도덕적인 부분들을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도덕이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뭐 세계가 뒤집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그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거리에 나가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연설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보기 힘들죠. 그다음에 슈퍼 스튜디오처럼 뭔가 새로운 사회를 뭐 주장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탐탁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시콜콜하게 뭐가 미술이니 뭐가 디자인이니 건축이 이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그 한가한 어떤 생각이라는 것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마지막 강연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결론을 내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긴장감 있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모르더라도 그래서 하나로 뭔가 이렇게 그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 복잡성을
모른 척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그 등호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력을 잃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공감 능력을 잃는 것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 예술과 디자인이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식의 것들 우리가 규범화돼 있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단정짓는 섣불리 단정짓는 것들에서 좀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계속 어떤 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갖춰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바람직한 쪽으로 내 시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